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집불통 시아버지 때문에 지옥과 천당을 오간 여성이에요. 말 그대로 저희 시아버지는 동네에서 알아주는 고집불통이세요. 얼마나 고집불통이냐면요. 재개발이 시작돼서 다들 이사를 나가고 텅 빈 동네에서 유일하게 이사를 안 가고 버틸 정도로 고집을 부리는 분이랍니다. 이미 가스도 끊겨서 취사도 어려운 상황이라서 저랑 남편이 아침 저녁으로 도시락을 싸들고 아버님 댁에 찾아가는데 정말 이제 언제까지 이러고 살아야 하나 한숨이 절로 난다니까요. 대낮인데도 아버님 댁까지 가려면 정말 큰 맘을 먹어야 해요. 유리창이 깨지고 담벼락이 무너진 집들 사이를 걸어가자면 유령의 집에 가는 기분이거든요. 모르는 사람들은 얼마나 돈을 더 받으려고 끝까지 버티냐고 하는데 그건 모르는 소리예요. 사실 저희 아버님은 돈 때문에 그러시는 게 아니거든요. 아버님이 그 집을 떠나지 못하는 데는 남들은 모르는 기구한 사연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된 것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고요. 남편과 제가 처음 만난 건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였어요. 실업계 고등학교에서 디자인을 전공하던 저는 종종 학교 근처 인쇄소로 선생님 심부름을 가곤 했었는데 그때 그곳에서 미래의 제 남편이 될 남자와 만나게 되었거든요. 남편은 인쇄소 사장님 아들로 연로하신 아버님을 대신해 가끔 인쇄소 일을 봐주고 있었거든요. 남편은 제가 디자인한 포스터를 보며 장난처럼 이런 말을 하곤 했어요. 이거 정말 학생이 디자인한 거야? 야, 실력이 보통이 아닌데? 디자인과라고 그랬지? 꼬맹이, 나중에 졸업하면 아저씨랑 같이 일해보지 않을래? 네? 저보고 인쇄소에서 일하라고요? 싫어요. 사람 일은 모르는 거야. 지금은 내가 낡아빠진 인쇄소 아저씨로 보이겠지만 혹시 알아? 내가 번듯한 광고회사 사장이 될지? 인생 모르는 거야. 그때는 고등학생한테 실없는 소리를 하는 남편이 한심하기도 하고 좀 덜 떨어져 보이기도 했는데 그건 어디까지나 제 오판이었어요. 1년 뒤 정말 남편은 아버님의 인쇄소를 접고 그 자리에 광고회사를 차렸거든요. 3학년이 된 저는 취업에 대한 고민이 한창이었는데 그때 담임 선생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혜령아, 너 광고일 해보지 않을래? 실은 내가 아는 동생이 광고회사를 차렸는데 널 고용하고 싶다고 그러더라고. 신생회사라 규모는 작지만 그 친구가 땡땡기획 출신이라서 가면 배울 게 많을 거야. 너도 나름대로 생각해둔 회사가 있을 테니 잘 생각해보고 결정해. 다른 건 제쳐주고 사장이 땡땡기획 출신이라는 거에 마음이 흔들렸어요. 땡땡기획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크고 좋은 광고회사니까요. 솔직히 제 실력으로 땡땡기획에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에 거기서 일을 배운 사람 밑에서 배워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제 상황에 취직이 가능한 회사라면 어차피 대단한 곳은 없을 게 뻔했어요. 그럴 바에는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돈도 벌고 일도 배우면 그게 나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추천하신 곳으로 갔는데 거기가 바로 남편네 회사였던 거예요. 내가 그랬지. 인생은 모르는 거라고. 그동안 학교에서 얼마나 배웠는지 포트폴리오부터 볼까? 아무리 코딱지만한 회사라도 실력이 안 되면 바로 아웃이야. 명심해. 덜 떨어진 사람인 줄 알았는데 땡땡기획 출신이었다니. 이래서 사람을 얼굴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되는구나 생각했어요. 광고회사라고 하면 흔히들 TV 광고나 인터넷 배너 광고를 떠올리겠지만 소규모 광고회사들이 하는 일은 그런 것과는 좀 달랐어요. 지역 광고지나 치킨집, 갈비집 같은 식당이나 안경점, 약국 등의 지역 TV 광고나 전단지를 만들어요. 가게 홍보를 위해 라이터나 티슈, 그 밖에 물품에 인쇄를 하는 것도 포함해서요. 그건 저희 회사도 마찬가지였어요. 특히 아버님이 인쇄소를 오래 하셨었기 때문에 기계도 여전히 남아있어서 인쇄물 주문이 상대적으로 많았어요.
남편의 직책은 사장이었지만 얼마 안 되는 직원들을 대신해 다양한 업무를 맡아 했어요. 사무실 청소부터 인쇄기 돌리는 일, 정수기 물통 갈고, 화장실 청소도 하고, 일손이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 나타난다는 홍반장이 따로 없었어요. 이쯤 되면 잡일에 특화된 사람이 아닌가 하겠지만 디자인 시안 짜는 것부터 최종 보정까지 실력이 장난 아니더라고요. 별거 아닌 동네 족발집 전단지 하나도 남편 손을 대면 급이 달라질 정도였어요. 처음엔 아버님과의 인연 때문에 단발성 거래를 했던 고객들도 완성품을 보고는 바로 우리 쪽에 재의뢰를 했을 정도였으니 말 다 했죠. 저 같은 신입 초짜는 감히 올려다 볼 수 없을 정도로 실력이 어마어마한 남편이었지만 그래도 어디까지나 동네 회사 사장일 뿐이었어요. 경기가 안 좋으면 거래처 매출이 확 떨어지고 그 여파로 우리 회사도 휘청했거든요. 당장 임대료도 못 내는 업체 사장님들이 광고에 돈 쓸 여력이 어딨겠어요. 결국 제가 입사하고 2년이 조금 넘은 시점부터 월급이 며칠씩 밀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몇 주일, 당연히 직원들은 이직을 준비했고 유일한 제 사수였던 대리님도 회사를 그만두고 나가셨어요. 디자인 업무를 맡은 사람이 입사 2년 차인 저 하나뿐이었어요. 영업팀에서도 퇴사자가 생겨서 과장님 한 분과 사원 하나만 남고 다 나갔고 격리과는 격리를 보낸 말단 직원 하나가 다였어요. 전 직원이라고 해봐야 사장까지 포함해서 총 5명 뿐이었어요. 이마저도 언제 줄어들지 모르는 숫자였죠. 아무래도 저를 제외하고 나머지 분들은 가정을 꾸리고 있는 가장이었기에 딸린 식구들 생각도 해야만 하니까요. 난파선에서는 먼저 뛰어내리는 게 상책이라는 말처럼 다들 자리만 나면 언제든 회사를 빠져나갈 기색이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되기까지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죠. 남편은 밤낮 없이 영업을 뛰며 일감을 구하러 다녔지만 세상 일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자신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는 일도 있기 마련이니까요. 결국 회사에는 남편과 저 둘만 남게 되었어요. 혜령씨, 미안해. 그때 내가 혜령씨를 부르는 게 아니었는데 다른 회사 갔으면 지금처럼 이런 고생은 안 해도 됐을 텐데 다 내 욕심이었어. 아버지 인쇄소 문 닫는다는 소리에 기회다 싶었어. 내 회사 차려서 보란듯이 제대로 된 회사 하나 키워보자 생각했거든.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그런데 내가 내 자신을 너무 과신했던 거지. 3년 만에 이렇게 다 날려먹었으니까. 혜령씨, 내가 다른 건 몰라도 혜령씨 일할 자리는 찾아줄게. 나 아직 그 정도 힘은 있어. 사장님, 누가 제 걱정해달래요? 내 직장은 내가 구할 수 있어요. 지금 사장님이 걱정할 건 내 직장이 아니라 회사라고요. 사장님이 사거리 감자탕집 일감 딸 때 감자탕 사장님한테 뭐라 그랬어요? 평생 AS 해드리겠다고 그랬잖아요. 형제약국 약사님한테는 뭐라 그랬어요? 앞으로도 약국 홍보지는 20% 싸게 해주겠다고 호언장담했잖아요. 그래놓고 직원들 나갔다고 회사 문 닫을 생각부터 해요? 그럴 거면 지키지도 못할 약속은 왜 해요? 사장님은 공수표 날리는 게 취미예요? 나한테도 일 제대로 가르쳐준다고 해놓곤 이게 뭐냐고요. 내가 언제 월급 좀 밀린다고 회사 옮기고 싶다고 했어요? 나 일할 자리 마련해달라고 부탁했냐고요. 왜 이렇게 사람이 못났어요? 어떻게 된 남자가 힘든 일 생기니까 헤쳐나갈 생각은 않고 나자빠질 궁리만 해요. 그러고도 남자예요? 진짜 실망이에요. 전요, 제약벌에 남들처럼 좋은 회사 다니는 건 애초에 포기한 지 오래였어요. 그저 학교에서 배우지 못하는 진짜 일을 제대로 배우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게 변두리 코딱지만한 회사든 어디든 가네요. 솔직히 남편 옆에서 일하면서 하루하루가 즐거웠어요. 내 머리로는 도저히 생각해내지 못하는 시안을 순식간에 만들어내고 제가 일주일을 꼬박 붙어서도 해내지 못한 걸 단 몇 분 만에 수정해서 완벽한 제품으로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 사람 밑에서 하나라도 더 배우고 싶었어요. 그런데 나보고 다른 회사로 옮기라고요? 말도 안 되죠. 그래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평사원 주제에 사장한테 대든 건데 이게 효과가 있었나 봐요. 다음날 하루 종일 출근도 안 했던 남편이 퇴근 시간이 돼서야 나타나서는 제 앞에 아이돌 사진을 수십 장 들이미는 거예요. 혜령씨, 아이돌 좋아해? 나 때는 H.O.T니 핑클이니 그런 아이돌이 인기였는데 혜령씨 또래는 어떤 아이돌을 좋아하나? 혜령씨도 아이돌 오빠 보려고 수업 땡땡이 치고 방송국 달려가고 그랬어? 자기가 좋아하는 아이돌 오빠들 응원하느라 노란 풍선이니 파란 풍선이니 색깔 맞춰 흔들고 그랬냐고. 순간 드디어 이 남자가 미쳤나 생각했어요. 회사는 당장 문 닫을 위기인데 이런 와중에 아이돌이라뇨. 그런데 아이돌 빠순이들이 돈을 그렇게 잘 쓴다며 오빠들 사진이 붙은 컵이니 티셔츠니 없어서 못 판다더라고. 한마디로 우리한텐 블루오션인 셈이지. 인쇄니 디자인이니 그건 우리가 전문이니까. 아, 이 좋은 걸 그동안 내가 왜 생각을 못했나 몰라. 혜령씨, 일단 인터넷 뒤져서 쓸만한 아이돌 사진 좀 모아봐. 샘플부터 만들어서 팬클럽 찾아가 보자고. 누군가에게는 위기가 기회가 된다더니 남편은 가장 힘든 순간에 살아날 방도를 찾은 거예요. 요즘은 소속사에서 직접 아이돌 굿즈를 만들어 팔지만 당시만 해도 팬들이 소규모로 만들어서 쓰곤 했는데 남편은 그 틈새 시장을 공략했던 거죠. 덕분에 멈춰있던 인쇄기도 다시 돌아가고 제품 포장과 상품 개발을 위한 직원들을 다시 뽑게 되었어요. 거기다 조금씩 살아난 경기 덕분에 다시 지역 광고나 전단지 의뢰가 들어왔고 조금씩 회사는 자리를 잡아갔어요. 회사가 잘 돌아가니 남편도 전처럼 자신감을 갖게 되었어요. 그렇게 2, 3년 동안 저희 회사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그중 가장 큰 변화는 바로 남편과 제 관계였어요. 힘든 시기를 함께 헤쳐나가면서 서로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생겼고 어느 순간부터 연애 감정까지 생겨서 회사가 정상화되었을 즈음 결혼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비록 나이가 13살 차이가 났지만 그런 건 그리 중요하지 않았어요. 문제라면 저희 부모님 반대가 문제였지만요. 특히 저희 엄마는 제 남편을 만나보지도 않고 나이를 빌미로 마치 도둑놈 취급을 해댔어요. 세상에 13살이나 차이 나는 남자랑 결혼을 하겠다고? 얘가 미쳤어. 지금이야 둘 다 젊을 때니까 잘 못 느낄지 모르겠지만 애 낳아봐. 그게 안 느껴지나? 내년에 당장 애를 낳는다 해도 애가 20살이 될 때 니네 사장은 환갑을 바라보는 나이가 돼. 아, 징그러. 할아버지랑 사는 거라고. 그런데도 좋아. 나 니네 아빠랑 6살 차이 나는 것도 가끔씩 세대차가 느껴지는데 그 배나 더 차이가 나면 얼마나 세대 차이를 느끼겠니? 또래 남자도 널리고 널렸는데 뭐 좋다고 중늙은이를 남편으로 삼아. 암튼 난 이 결혼 절대 못 시키니까 그런 줄이나 알아. 나이가 많으면 양심이라도 있어야지. 어디 어린애를 꼬셔서 결혼하겠다는 소리를 해. 완전 도둑놈 심보가 따로 없어 정말. 솔직히 저는 엄마가 왜 그렇게 나이를 문제 삼는지 이해가 안 갔지만 저를 제외한 모든 사람이 바로 그 나이 때문에 걱정을 했어요. 제 절친들조차 말이죠. 혜령아, 니네 사장이 그렇게 좋아? 아니 솔직히 13살 차이면 완전 삼천벌이잖아. 혹시 니네 사장 돈 많아? 그래서 그러는 거야? 야, 넌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 아무렴 내가 돈 때문에 사랑하지도 않는 남자랑 결혼하겠다고 그러겠어? 사람을 뭘로 보고. 내 말이 기분 나빴다면 미안한데 그런 게 아니라면 이해가 안 가니까 그러지. 니네 사장이 연예인 뺨치게 잘생긴 것도 아니잖아. 지금은 눈에 콩깍지가 씌어서 그런 걸 거야. 그러니까 조금 더 시간을 갖고 생각해봐. 하나같이 반대만 하고 나서니까 이상하게 반발심만 더 강해졌어요. 그래서 더 결혼을 밀어붙였고 결국 저희 부모님도 두 손 두 발 다 들고 말았어요. 나이 때문에 무턱대고 반대만 했던 엄마였지만
결혼을 준비하며 제 남편을 가까이서 보시고는 조금씩 마음을 열어주셨어요. 아빠는 어느새 제 남편과 술친구가 되셔서 저보다 제 남편을 더 자식처럼 대하셨어요. 남편이 저희 집에서 사위로서 자리를 잡는 동안 저는 시부모님과 가까워지려고 부단히 노력했어요. 남편이 저보다 나이가 한참 많기도 했지만 그런 것 치고도 저희 시부모님은 연세가 많으셨어요. 남편이 그러는데 자기가 늦둥이라서 그렇다고 하더군요. 어머니께서 나를 30이 넘어서 낳으셨어. 아버지는 지금 내 나이셨고 언젠가 아버지가 술에 잔뜩 취하셔선 나한테 10살 많은 누나가 있다고 하신 적이 있어. 그래서 어머니한테 물었더니 대답을 안 하시더라고. 모르긴 해도 뭔가 안 좋은 일이 있었던가 봐. 일찍 세상을 떠났다거나 잃어버렸다거나. 그래서 그 후론 그 얘긴 꺼낸 적이 없어. 괜히 부모님 가슴만 아프게 하는 것 같아서 말이야. 저희가 결혼하던 무렵 시부모님은 환갑을 훨씬 넘긴 연세셨는데 그래서 그런지 사고방식이 조금 고루하신 편이었어요. 특히 시어머니는 저를 며느리로 생각하기보다는 당신 아들을 맡아 키워줄 유모로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게 하시는 말씀이 하나부터 10까지 다 당신 아들 챙기는 것뿐이었어요. 이를테면 이런 거였죠. 나는 이 나이 먹도록 우리 호준이 아침밥을 굶긴 적이 없다. 그러니 너도 그저 명심하고 세상 없어도 남편 아침밥은 꼭 챙기도록 해라. TV 보니까 요즘 애들은 아침으로 빵을 먹는다고 그러던데 그거 못 쓴다. 너는 절대 그러지 마라. 아침밥은 적으로 따뜻한 국에 갓 지은 밥을 먹어야 되는 거야. 나는 이 나이 때까지 그렇게 해먹였다. 제가 집에서 살림만 하는 것도 아니고 남편이랑 똑같이 회사에 출근해 똑같이 퇴근을 하는데도 아침부터 새로 지은 밥에 국까지 끓여 먹이라니 한숨이 절로났어요. 물론 남편은 그럴 필요가 없다고 했지만 그게 어디 그렇게 되나요? 결혼하고 한동안은 아침 5시만 되면 어머님이 저희 집에 전화를 하셨어요. 아가 일어났냐? 로 시작하는 아침 인사는 다름 아닌 모닝콜이었어요. 당신 아들 아침밥 제대로 챙겨 먹이라고 일찍부터 전화를 하시는 거죠. 여자가 늦잠 자면 못 쓴다. 자고로 여자는 아침잠이 많으면 안 돼. 얼른 일어나서 살 씻고 밥부터 안 쳐라. 그래, 국은 뭘로 끓일 거냐? 요즘 아욱이 한창이던데 멸치 넣고 아욱국 좀 끓이면 좋겠다만. 아욱이요? 제가 장을 못 봐서 아욱이 없는데요. 아유, 살림하는 여자가 어떻게 아침 밥상 차릴 장도 안 봐나? 그럼 집에 생선도 하나 없겠네. 넌 어떻게 살림한다는 애가 그 모양이냐? 네가 뭐 하는 게 있다고 남편 아침밥 하나 제대로 못 챙겨. 이래서야 내가 널 믿고 내 아들을 맡길 수 있겠니? 너 그런 식으로 대충 살림할 거면 차라리 집에 들어와라. 호준이 쓰던 방 그대로 있으니까 거기 들어와 살아. 그럼 적어도 내 아들 아침은 내가 차려 먹을 수 있잖니. 툭하면 집에 들어와 살라는 말씀을 하시는 통에 어떻게든 그것만은 피해보려고 퇴근길에 필요한 몸을 이끌고도 다음날 먹을 장은 꼭 봐오곤 했어요. 이건 뭐 남편이랑 살려고 결혼을 한 건지 남편 아침밥 차려 먹이려고 결혼을 한 건지 모를 정도였죠. 불만은 많았지만 그래도 어떻게든 어머님이 바라시는 며느리가 되려고 노력을 했어요. 하지만 저에 대한 어머님의 기대가 커서 그런 건지 어쩐 건지 도무지 어머님을 만족시켜드릴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다가 저도 제 목소리를 내게 된 건 첫 아이를 낳은 직후였어요. 만삭 때까지 남편 아침밥 챙겨 먹이느라 새벽같이 일어나 밥 짓고 국에 생선까지 구워 올린 저였지만 7시간 진통 끝에 아들을 낳고 나니 세상 두려울 게 없더라고요. 내가 애도 낳았는데 뭔들 못하랴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전 같으면 어머님이 전화에 아침밥 타령을 하시면 죽은 듯이 따랐지만 애까지 키우면서 그 짓을 더는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작정하고 반기를 들었죠. 어머님 아들 아침밥도 중요하지만 저한테는 우리 아들 아침 잠도 중요해요.
아침마다 어머님이 저희 집에 전화를 하시니까 우리 민우가 그 소리에 잠을 깨잖아요. 그 나이엔 잠을 충분히 자야 애가 무럭무럭 자랄 텐데 중간에 잠을 깨니 어떡하겠어요. 그러니 이제부터는 아침에 전화하시는 건 삼가해 주세요. 어머님은 손주가 남들보다 덩치가 작으면 좋으시겠어요? 싫으시죠? 아무튼 그의 아침밥은 제가 잘 챙기고 있으니까 걱정 마시고 아침엔 전화하지 말아주세요.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이런 일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는데 어디서 용기가 난 건지 저도 모르게 술술 말해버렸지 뭐예요. 그래놓고도 내심 어머님 불호령이 떨어지면 어쩌나 가슴 졸였는데 신기하게도 다음 날부터 거짓말처럼 어머님이 전화를 안 하시지 뭐예요. 저희 시어머니가 아무리 당신 아들이 최고인 분이긴 하지만 그래도 사랑은 내리사랑이라고 손자가 아침잠을 못 잔다는 말에 바로 바뀌신 거예요. 그 덕에 아들 재운다는 핑계로 결혼하고 처음으로 아침밥 걱정 없이 잠을 잘 수 있었어요. 몇 년을 아침 5시마다 시어머니 전화로 스트레스를 받아왔던 저로서는 꿈 같은 시간이었죠. 그런데 생각지 못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어머님께서 애를 봐주시겠다며 짐을 싸들고 집에 오신 거예요. 어머님, 상의도 없이 갑자기 여기서 지내겠다고 하시면 어떡해요. 어머님이 여기 계시면 아버님은 어쩌고요. 어쩌긴 뭘 어쩌니? 날 이리로 보낸 사람이 네 시아버지인데. 아니나 다를까 아버님은 점심때 집에 찾아오셔서는 상 차리라고 하시더니 식사를 마치시곤 그러시는 거예요. 젊을 때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지. 집에서 놀면 뭐하니? 애는 네 시어머니가 봐줄 테니 민우의 미는 아무 걱정 말고 나가서 돈 벌어라. 나는 아침 저녁으로 여기 들러서 밥 먹으면 되니까 내 걱정도 하지 말어. 출산을 한 지 이제 겨우 3개월이 넘어가는 시점이었는데 시부모님은 돈 벌어오라고 닥달이셨어요. 그렇다고 남편 벌이가 시원찮았던 것도 아닌데 말이죠. 남편은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했지만 내심 같이 돈을 벌기를 바라는 눈치더라고요. 아버지 말씀이 틀린 건 아니지. 벌 수 있을 때 한 푼이라도 더 벌어놔야 나중에 덜 고생인 건 사실이니까. 그래도 어디까지나 당신 마음이 내켜야 되는 거니까. 암튼 난 상관없으니까 당신 원하는 대로 해. 그때 남편의 그런 태도가 얼마나 얄미웠는지 몰라요. 결국엔 저한테 다 떠밀고 자기는 뒤로 빠지겠다는 거였으니까요. 이럴 때 남편이 제 편이 되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서운한 마음에 저는 한동안 남편과 말도 않고 일자리를 찾아댔어요. 그동안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남편 회사에서만 일해온 저였지만 이번엔 그럴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제가 임신을 하고 출산까지 하느라고 이미 남편 회사에는 디자인 파트에 새로운 직원을 들인 상황이었어요. 멀쩡히 일하고 있는 직원한테 나 복귀할 테니 나가달라고 할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사회 초년생 때도 안 했던 구직 활동을 하면서 그동안 내가 얼마나 편하게 일해왔는지 알겠더라고요. 저보다 훨씬 좋은 스펙을 가지고도 직장을 못 구하는 사람들이 천지였거든요. 입사 원서를 내는 곳마다 다들 학벌이 장난이 아니었어요. 저처럼 실업계 고등학교를 나와서 디자이너로 일하는 경우는 거의 없더라고요. 아무리 경력이 있다고 해도 대학에서 디자인을 전공한 사람들과 동일선상에서 시작할 수 없다는 걸 뼈저리게 느끼는 시간이었어요. 그래도 다행히 작은 출판사에 취직을 하게 돼서 본격적으로 출근을 하게 되었어요. 제가 출근한 동안은 어머님이 아이를 봐주시고 아버님이 점심때부터 집에 오셔서 식사도 하시고 아이도 봐주시기 때문에 그 사이에 어머님이 청소며 빨래 같은 집안일도 해주셨어요. 처음엔 며느리 노는 꼴을 못 보겠어서 돈 벌어오라고 그러나 보다 생각했는데 지나고 보니 오히려 그 반대일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집에서 살림을 할 때보다 오히려 직장 생활을 할 때가 훨씬 더 편했거든요. 어머님이 수시로 전화해 살림에 참견하지도 않으시고 애보랴 살림하랴 두 가지를 다 해내야 한다는 부담감도 없었으니까요.
오히려 어머님이 해주시는 밥 먹고 출근하고 집에 와서도 어머님이 해주신 밥을 먹고 잠자리에 드는 판이니 얼마나 편해요. 직장에 있을 때는 집 걱정 않고 일만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직장 생활을 한 지 3개월쯤 됐을 때 남편한테 일 시작하길 잘한 것 같다고 했더니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실은 아버지가 일부러 당신 일하게 하라고 하신 거야. 집에 있어봤자 어머니 등살에 힘들 거라고. 만약 당신이 일 안 하고 살림만 했다면 지금쯤 거의 폐인 수준이 됐을걸? 우리 어머니 성격에 당신이 집에서 쉬는 꼴을 보시겠어? 툭 하면 찾아오셔서 탐견하고 트집 잡아서 혼내고 그러셨겠지. 그러고 보면 우리 아버지가 말은 살갑게 못하셔도 속은 깊은 분인 것 같아. 어찌 보면 나보다 당신을 더 챙기는 것 같다니까? 남편 얘기를 듣고 보니 그제야 아버님 속뜻을 알겠더라고요. 그러고 보니 시집 와서 지금까지 아버님은 제게 살가운 말 한마디 안 해주셨지만 은근히 제 편을 많이 들어주셨던 것 같아요. 아버님은 종종 고기며 생선, 제철 과일 같은 걸 사다가 저희 집 현관문에 걸어두고 가셨는데 회사 일이 바빠서 장을 못 볼 때면 그게 그렇게 요긴하게 쓰였거든요. 아침마다 찬거리는 준비됐는지 검사하는 시어머니 눈도 속일 수 있었고요. 솔직히 저희 집이 시댁에서 10분 거리밖에 안 되는데 아버님은 저희 집에 자주 찾아오시지 않았어요. 간혹 오셨을 때도 식사하시고 가라는데도 굳이 입에 안 맞아서 못 드시겠다며 집에 가서 드시겠다고 고집을 부리셨는데 이제 보니 그것도 다 저 힘들까봐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며느리 사랑은 시아버지라고 하는가 봐요. 저희 아이가 유치원에 갈 무렵까지 어머님은 저 대신 육아와 살림을 맡아주셨어요. 이제는 연세가 많으셔서 그만하셨으면 하는데도 굳이 고집을 부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저희 애를 봐주시러 왕래를 하실 거면 합가를 하자고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두 분이 약속이라도 한 듯이 그건 절대 안 된다고 그러시지 뭐예요. 이미 시부모님이 사시는 동네는 재개발지역으로 묶여서 어차피 이사를 해야 하는데 말이죠. 아버님, 그러지 마시고 저희랑 같이 사세요. 사시는 집 정리하고 저희 보증금이랑 합하면 좀 더 큰 집으로 구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머님이랑 아버님이 매일같이 저희 집에 오시는 수고로움도 덜 수 있고요. 안 된다. 재개발이고 뭐건 간에 난 절대 내 집 안 팔아. 집주인인 내가 안 팔겠다는데 누가 뭐라 그래. 그러니 민우애미도 더는 그런 소리 말아라. 내가 안 판다면 안 파는 거야. 아버님의 고집 때문에 더는 집 얘기에 꺼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겨울이 되고 사달이 난 거예요. 재개발이 진행되면서 동네에 빈집이 하나 둘 생기기 시작했는데 방치된 집에서 수도가 터졌는지 내리막길에 얼음이 꽁꽁 얼었지 뭐예요. 아침에 저희 집에 오시느라 언덕길을 내려오시던 어머님이 빙판에 미끄러져 크게 다치셨고 결국 중환자실에서 일주일을 보내시고는 세상을 떠나신 거예요. 그 일로 남편은 상심이 컸어요. 연세 드신 부모님이 사시기엔 그 동네가 적합하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시부모님을 모셔오지 못한 게 다 자신 탓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홀로 남은 아버님만이라도 모셔오려고 했는데 아버님이 여전히 반대를 하시는 거 있죠. 안 간다 이놈아. 내 집을 두고 왜 내가 나가? 그런 쓸데없는 소리 그만하고 다들 돌아가. 아버지, 정말 왜 이러세요? 민우 엄마가 합가자고 했을 때 했으면 어머니도 그렇게 안 됐을 거라고요. 동네 사람들도 거의 떠나서 사방에 빈집 투성이에요. 아버지 혼자 이런 데서 어떻게 사시냐고요. 제발 고집 그만 부리시고 저희랑 가세요. 제발요 아버지. 남편은 눈물까지 흘리며 아버님을 설득했지만 결과는 실패였어요. 하는 수 없이 제가 회사를 그만두고 아침마다 아버님 댁에 드나드는 걸로 타협을 보았죠. 찬거리를 사다가 그날 드실 국이며 밑반찬을 만들어 놓고 다음날 또 가서 그날치 식사를 준비하고 오곤 했어요. 남편도 시간이 날 때마다 수시로 본가에 들러
아버님을 돌보는 한편 합가 설득을 했어요. 물론 매번 씨알도 안 먹혔지만요. 그러는 사이 동네는 점점 더 을씨년스럽게 변해갔고 이제는 그 동네에 아버님 댁밖에 안 남은 상황이 되었어요. 언제 포크레인이 동네를 쓸고 갈지 모르는 위태로운 상황이라서 저도 남편도 더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아버님이 좋아하시는 겉절이를 해서 시댁으로 갔는데 아버님 대문에서 중년의 여성이 나오지 뭐예요. 차림새로 봐서는 이런 동네에 어울리지 않을 정도로 꽤 부티가 났기 때문에 더더욱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그 중년 여성은 김치통을 들고 있는 제게 다가왔어요. 그리고는 저를 위아래로 살피더니 당신이 이 집 며느리인가요? 중년 여성은 어눌한 한국어로 그 말을 내뱉고는 이내 눈가가 촉촉하게 변했어요. 그 모습에 당황한 표정으로 고개만 끄덕였죠. 그랬더니 여자분이 다가와 저를 와라 껴안더라고요. 고마워요. 우리 아버지 보살펴줘서 정말 고마워요. 급기야 눈물을 뚝뚝 흘리며 연신 고맙다는 말을 하는 중년 여성 때문에 저도 모르게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굳이 말하지 않아도 이분이 언젠가 남편이 말했던 10살 터울의 누나라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우리 내외를 만나서 나왔던 참이라고 하길래 그럴 거 없이 남편을 아버님 댁으로 부를 테니 아버님 댁에서 기다리자고 했어요. 소식을 전해 들은 남편은 한 걸음에 아버님 댁으로 달려왔고 두 남매는 서로를 보자마자 핏줄임을 알아챘는지 끌어안고 울더라고요. 실은 열흘쯤 전에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었다. 내 딸을 찾은 것 같다고 말이야. 10수년 전이던가 네 엄마가 TV에서 아침 프로를 보고는 우리도 유전자 등록을 하자고 그러길래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해놨었는데 이게 이렇게 우리 호정이를 찾게 될 줄 누가 알았겠니? 네 엄마가 살아있었다면 얼마나 좋아했겠어. 가여운 사람 조금만 더 살고 갈 것이지. 평생 잃어버린 딸 생각에 아침마다 새로 밥을 지어선 장독대에 올려두곤 했었다. 우리 딸이 어디 있건 밥 굶지 말라고. 1년 365일 하루도 안 빠지고 5시면 일어나 밥부터 지었어. 그런데 그 딸을 못 보고 죽었으니 그 속이 오죽했겠냐. 지금껏 어머님이 5시만 되면 전화해 당신 아들 밥 챙겨주라는 말을 하셨던 데는 그런 깊은 사연이 있었던 거예요. 자식들이 굶지 않고 살길 바라는 모정이었던 거죠. 신우이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더니 저희 앞에 내밀었어요. 오늘 아침 DNA 검사 결과가 나오자마자 바로 들고 집으로 찾아온 거라면서요. 봉투 안에 든 검사 결과지에는 99.28%의 확률로 친자가 확실하다는 문구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어요. 이 결과가 나오는 열흘 동안 아버님은 저희한테도 말을 못하시고 혼자 소가리를 하셨더라고요. 혹시라도 DNA 결과가 아니라고 나오면 실망이 클 테니 혼자 감수하실 생각이셨던 거죠. 신우이는 시설에 들어간 지 얼마 안 돼 미국으로 입양이 됐는데 그곳에서 양부모 사랑을 받으며 잘 살 수 있었다고 했어요. 입양아들 중 다수가 안 좋은 양부모를 만나 불행한 삶을 살게 되는 것과는 달리 말이죠. 한국어를 잘하게 된 것도 양부모님이 왕복 8시간 거리에 있는 한국어 센터에 매주 데리고 다니며 한국어를 배우게 해준 덕이라고 했어요. 대학에 들어가 한국 친구들을 사귀고 교포 남편과 결혼해서 늘상 집에서 한국어를 사용했던 것도 한국말이 능숙해진 이유라더군요. 올케가 우리 부모님한테 얼마나 잘했는지 내가 다 들어서 알아. 딸인 내가 했어야 할 일들을 올케가 다 해줬다지? 그래서 말인데 내가 뭘 해주면 좋을까? 내가 이래봬도 돈을 꽤 많이 벌었거든. 그러니까 집이든 차든 뭐든 간에 가지고 싶은 게 있으면 말해. 내가 다 해줄게. 나는 자식도 없고 남편도 2년 전에 코로나로 세상을 떠나서 그 많은 재산 어디에 쓸 데도 없어.
신우이를 찾은 것도 놀랄 일인데 다짜고짜 선물을 하겠다고 하시니 남편도 저도 어안이 벙벙할 뿐이었어요. 사실 당시 저희 집 사정이 어렵긴 했어요. 코로나 여파로 남편 회사에서는 거의 수입이 없었는데 그게 2년 넘게 지속되다 보니 빚만 늘어있는 상태였거든요. 코로나가 종식되고 조금씩 사정은 나아지기는 상태였지만 이미 가계 대출이 너무 많아서 늘 돈에 쪼달리는 신세였어요. 그렇다고 수십 년 만에 만난 시누이한테 그런 사정을 말하고 싶진 않더라고요. 남편 자존심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미 아버님을 통해 저희 형편을 들었는지 시누이가 먼저 말을 꺼내주었어요. 나 이번에 아예 한국으로 들어올 생각이야. 아버지랑 같이 살려고. 이미 적당한 아파트도 받았어. 그래서 말인데 우리 아래층에서 살지 않을래? 한 집에 사는 건 서로 간에 불편할 테니까 위 아래층에 살면서 자주 들여다보고 살자. 어렵게 만난 가족인데 한시라도 떨어져 지내고 싶지 않거든. 어때? 그렇게 해줄래? 말은 고맙지만 그럴 수는 없다며 남편은 한사코 거절을 했지만 시누이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어요. 우리가 힘들게 사는 모습을 보면 아버님도 그렇고 자신도 가슴이 아플 것 같다면서 오히려 저희 부부를 설득하더라고요. 결국 시누이 설득에 못 이기는 척 우리는 뜻을 따르기로 했어요. 그런데 시누이가 사준 아파트 가격이 20억이 넘는 아파트였지 뭐예요. 서울 아파트 값이 비싸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는데 말이죠. 그렇게 눈물의 상봉을 한 지 벌써 반년이 지났어요. 시누이와는 위아래층에 살면서 한 가족으로 살고 있고요. 시누이는 자식이 없어서 그런지 저희 아들한테 얼마나 잘해주는지 몰라요. 많이 배운 사람이라 그런 건지 어머님을 닮아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한국 엄마들보다 치맛바람이 더 세서 벌써부터 우리 애 보낼 학원이며 사립학교 리스트를 뽑고 있지 뭐예요. 일찍부터 영어를 익혀놔야 한다며 우리 애를 데리고 영어도 가르쳐 주시고 책이며 과학 교구까지 사나르시는 걸 보면 가끔씩 저도 혀를 내두르게 된다니까요. 그래도 제가 못하는 부분을 이렇게 챙겨주시니까 솔직히 마음에 든든해지곤 해요. 아참, 저희 아버님은 그렇게 안 팔겠다고 하시던 집을 파셨어요. 오랜 시간 동안 잃어버린 딸의 생사도 모른 채 딸아이의 흔적이 남은 집을 지키셨던 아버님이었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졌으니까요. 떨어져 지낸 시간이 긴 만큼 남은 시간은 1초도 낭비 없이 아끼며 행복하게 살겠다는 아버님 말씀에 저도 가슴이 촉촉하게 젖어드네요. 지금까지 저희 집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의 가정에도 기쁘고 행복한 일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